저는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유족회 대표 손명아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이 지난 기간 언론이 길을 닫고 있고 했지만은 지금은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형성돼 가지고 국군포로 가족회, 국군포로 자녀들, 유족들이 돼서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국군포로 처음에는 국군포로 가족회로 발족을 해가지고 한 13년 동안은 국군포로 가족회가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국군포로 돌아온 국군포로 80분 오셨는데 이제는 한 해 90호령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19분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호로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유족회로 상호를 바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군포로 유족회라고 할 적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6.25 때 20대 청춘에 나라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잡고 6.25 전쟁에 나갔다가 본인들이 포로가 되져서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평생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그 우리 자식들도 태어났을 적에는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것도 모르고 단 계력은 자식이라는 그 누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국군포로 연자제로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면 자식들도 탄광에서 일했고 그런 삶이 너무나 억울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유족회를 만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단체는 말 그대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권리를 찾겠다. 이런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행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권리를 차별이 없이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포로 자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도 우리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가 생계를 접고 지금 2012년도에 국군포로 가족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생계를 접고 일한다 할 적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생계도 접고 할 수 있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여기를 터벅터벅 밟고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국군포로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해도 그거 들어줄 사람이 없고 울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참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갈 적이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소리를 내고 울어줘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가면 통곡치고 울고 돌아서 왜 아버지들이 전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70년 고령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그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그 고통은 내가 아파보고 내가 당해봐야만이 그 아픔을 알지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픔을 모른다는 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국군포로 돼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걸 모르고 자랐고 그 다음에는 사회에 나와서 아버지가 계력은 43호라는 걸 알았을 적에는 정말 하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10년 의무 군대로 나가는 군대도 남자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은 군대도 못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위에 오빠 둘이 있었는데 오빠들도 군대를 못 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 건설하는 돌격대 부분에다가 오빠들이 가고 그렇게 되지만 저는 여자로서 아버지가 출신 성분이 국군포로라 하지만은 자녀로 태어나서는 온 집안을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는 당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들은 군대에 못 갔지만은 내래도 당해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남보다 남이
한 번 뛰면 나는 10배, 100배를 뛸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재능을 다 갖춰가지고서 열심히 버티고 살았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서도 국군포로 출신 성분이 기력은 포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두뇌가 빨리 두뇌가 똑똑하게 또 태어나면은 그 나라에서 총알 바디로 쏜다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일이 비자금하는 보위사령부 5.18 소라는 데는 양기비를 채취해가지고 바치는데 거기에 제가 한 4년을 복무했는데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 양계비를 팔아서 중국에다가 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발각되니까 그 혐의를 단 우리 같은 거는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데다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인간이니까 제가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북한에서도 저는 국가보위부 구치소에 제가 3개월을 갇혔댔고 거기서 정말 인생에 매 맞는 인생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매는 다 맞아봤어요. 그렇게 되고 거기서 매를 맞고 풀려 나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22호 교화소라면 제일 강도 높은 데는 저는 22호 교화소를 제가 가가지고 10달 만에 거기서 열병이 와가지고 들것이 들려서 제가 거기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 살아서 나왔지만은 집에 오니까 15살짜리 아들 1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신랑은 아내도 없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고난의 행군 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술에다가 도약 타서 먹고 신랑은 자살했어요. 그래 그때 제 작은 아들이 15살이 작은 애가 15살이고 큰 애가 17살인데 17살짜리 아들을 군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들들만은 내가 내 품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만은 지키겠다 하고서 제가 그 아들만은 정말 끝까지 키워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아들이 얼굴을 바라볼 때면 결혼을 해서 살 때도 내가 국군포로라고 알았을 적에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국군포로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은 신랑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기를 말하면 장교를 만났어요. 북한에서는 군관을 만났는데 군관하고 결혼식을 결혼을 하자니까 속일 수밖에 없었죠. 국군포로라는 걸.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제가 신랑하고 임신을 먼저 했어요. 임신을 먼저 했는데 북한은 규정이 임신을 하면 장교가 그 여자가 살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애를 낳고 임신을 해서 6개월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애를 낳아서 4군단 26살을 애를 얻고 항해남도 배천군 창포리라는 데를 애를 낳고 부대로 갔는데 바로 장인이 국군포로니까 신랑은 또 6개월 만에 옷 벗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출신 성분이 좋은데 나 때문에 옷을 벗었으니까 신랑은 그냥 애를 둘을 낳았지만 살면서래 저를 원망하면서래 내가 사이 나서 너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갈 수 있는 곳을 아무것도 못 간다 해서 신랑을 저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3살 5살짜리 애를 등에다 업고 큰애는 손에다가 소목으로 끌고 다니면서 저는 그 사이에서 버티고 살려고 하다가 고난의 행군 되니까 신랑은 다른 데가 살다가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으로 또 와서 애들 보고서니 살겠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1년을 살다가 제가 또 국가보위부 구치소에 가가지고 22호 교화소로 가면서 신랑은 제가 갔다 오니까 술에다 도약 타서 먹고 저 세상을 또 갔어요.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 신랑하고 결혼을 해도 남편하고 살아본 세월은 여자로서 아마 한 7년을 살아봤는가? 7년이라는 세월을 신랑하고 살아보고는 그 외에는 신랑하고 살아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단 제 아들만은 내가 충실히 키우겠다 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군대 가서 신병교육이 끝나가지고 집으로 왔고 큰 아들은 2세대는 군대를 안 보내지만 3세대는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애는 군대로 갔고 작은애가 군대에 갔는데 작은애가 신병교육을 지나서 집으로 왔을 때 국경 지역에는 또 비사 그룹바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처럼 잘 사는 수입대 지출을 따지면서 잘 사는 집을 또 오락가람에 조사를 하게 돼서 저는 또 오락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화소까지 갔다 온 사람을 또 오락가라 하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잡히면 나는 완전히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 제가 24살에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감을 때 아버지는 10일 동안 전기불을 받는가? 아버지는 51살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아버지는 평생 무상강산에서 일하다가 지하막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이 걸리니까 아버지는 산전막에 갔어요. 산전막에 가서 강산에 이렇게 동바로 씌우는 그런 나무를 하루에 1입방씩 아버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니까 여름에는 아버지 산전막에 올라가서 아버지 댁을 갈 적에는 제가 쌀 메고 가고 거기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댁을 갈 적에는 석유로 한 병 넣고 가야만이 아버지 동장불 석유를 봐야 되니까 불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댁을 찾아가면은 아버지는 말이 없는 아버지. 그런데 제가 크면서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디 가서 술 마시면 실수할까봐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되고 술만 마시면 우는 아버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이 들면서 아버지를 느낀 아버지는 고향이 그리워서 눈을 감기 전에 거기서 폐암이 왔지만 이제는 폐암이 온몸에 전이 돼서 걸음도 걸지 못할 때야 비로소 소 달구지에다가 아버지는 이불에다 둘 말아서 아버지는 집에 와가지고 열흘 동안 전기불을 보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 그렇지만 그 전기불도 아버지는 열흘밖에 못 봤어요. 10일 동안 그 전기불을 보고 아버지는 자기가 사람이 운명을 알지기는 운명이 길을 안다고 아버지는 저한테다가 나만의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15-5번지라고 아버지는 알려주고 아버지 군번이 K111까지는 알고 나머지 숫자는 아버지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만준, 할머니 이순이 아버지는 나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메모를 하자니까 아버지는 메모를 하지 말라. 그것을 오빠하고 동생들이 알 때면 나 어떻게 하겠냐. 저 자네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를 못하고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머리에다 넣고 살았어요. 머리에다 암기를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명절 때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댁에 산에 가면 동생을 내가 데려갈 적에는 동생 앞에서는 아버지 그 말씀 하지 말라고 내가 알려줬던 말씀 하지 말라고 눈을 끄뻑끄뻑 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 아버지 말을 안 하겠다고 눈을 끄뻑끄뻑 하고 그래서 저 혼자 그걸 간직하고 살다가 제가 보위사령부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국경지역에 중앙당 그룹바 검열이 왔을 적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버티고 살 것이 없구나 해가지고 제가 막내 아들을 18살인데 그때 당시 군대에 가서 신병교육을 지난 아들을 군복 입고 집으로 출장을 갔댔어요. 물자 구입하려고 온 아들을 야 어떡하겠냐 엄마가 더 이상 여기서 살 길이 없다 가자 해가지고 제가 2005년도 10월 30날에 작은 아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넘었는데 작은 아들은 저한테다가 어머니 형님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3일만 시간 달라 하더라고. 그렇게 된 거 제가 3일 시간 줬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 같이 가자 형님을 두고서로 가는 길도 발길이 떨어지겠냐. 그래서 밤 10시에 작은 아들하고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 보러 갔는데 엄마가 절길에 9시 15분에 무산강산 가는 통근차가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절길에 가서 딱 누워있는 게요. 그래서 엄마를 부축해 일으키셨죠. 엄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 죄가 있어서 부모 형제를 다 둥여지고
어디를 가겠냐. 내가 그 기찻길에 누워서 9시 15분 통근차가 갈 때 누워서 죽는 걸 보고 떠나라.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다 붙잡고 하는 걸 제가 어머니를 둥을 밀어서 오빠네 집에 들여보내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9시 한 그저 반 돼서 작은 아들하고 승용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승용차를 타고 국경 지역을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두만강을 넘어서 국경 지역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이튿날에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왔는데 언니 어젯밤에 언니를 붙잡겠다고 형제들이 집에 숙박금열이 왔다고. 그러니까 언니 국경 지역에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고. 그래서 저는 또 두 아들하고 같이 중국 연변에서 벗어져 나가가지고 안도에 가서 13일 있다가 13일 만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 얼찍에는 저 아들하고 출발할 때는 왜 기약 없는 길을 떠나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목숨하고 바꾸는 길에서 제가 작은 아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왜? 나는 그때 당시 주머니에다가 지약을 2봉투 엮을 떠났어요. 물병하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너는 3세대이기 때문에 너는 만약에 가던 길에 붙잡혀도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총살을 안 당한다. 그러나 엄마는 가던 길에 총살 당하면 엄마는 네 보는 앞에서 저 지약을 먹고 물을 마시면 엄마는 네 보는 앞에서 자결해도 울지 말고 돌아서라고. 저는 아들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해줘서 그러는지 제가 무사히 오게 되면서 지약을 버리고 그러고서 대한민국이 품에 안겼어요. 사실 대한민국 품에 안겼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새벽 5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비행기 몽골에서부터 비행기에 내렸어요. 비행기에 내리는 순간 저는 어마어마한 그 공항 그 전기가 남아서 내 외부에다가 전기를 버쩍버쩍 켜는 그 전기불을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왜? 대한민국 정부가 내 아버지를 버렸구나. 내 아버지는 전기불도 못 보고 단 전기불도 못 보고 세상을 둥지고 나라를 위해서 총 잡고 나갔다가 전기불도 못 보고 간 내 아버지를 이 나라는 전기가 남아서 인천공항에다 팡팡 캐고 있구나 하고 제가 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맞았는데 저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선배가 누군가고 예. 야 너 이실 찍고 똑바로 하면 제가 차에 타가서 국정원 들어갔어요.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야이들이 저한테다가 너 이실 찍고 똑바로 해라. 너 출신 성분이 국군포로인데 너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5.18에서 근무했다는 게 어떻게 돼 군민했는가 거기에 물음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야 내 배고파서 왔니? 난 배고파서 오지 않았다고. 내 아버지가 피 흘려서 싸운 이 조국이 돼서 아버지가 굿처럼 보고 싶어하고 굿처럼 오고 싶어서 눈을 감으면서 내 묘를 파서 네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남한에 가실 때는 북한에 내 묘를 파서라도 조국에다 묻어달라 하는 그 아버지 유언을 내가 지켜드리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왔다고. 제가 막 그렇게 팡팡 울며 통곡을 쳤어요. 그러면서 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안 해주면 나 다시 간다. 내가 아무래도 이래 주고 저래 죽을 바치고는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다. 제가 막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 뭐이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들어주는 나라구나.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저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아버지 국군포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다 하는 걸 이렇게 호소하고 통곡하면 들어주는 민주주의를 착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울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로 배우지 못했던 그 갈망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 4년을 원광대 4년을 졸업하고 복수 전공을 행정부 학과를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면서
제가 내가 과연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파보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억울하게 살았는데 내 아버지 피를 흘려 싸워서 지켜낸 조국에서 어떤 권력자들이 이렇게 자기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행복을 누리면서 국군 포로를 덮어두는가.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아버지 유언이 나 묘를 파서 니 한국에 갈 적에는 나를 꼭 미국 가서 고국에다 묻어달라는 그 아버지 유언이 저는 꼭 지킬 것이라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식당 일을 좋게 일하고 돈도 벌면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는 어느 사람한테 있지만 죽는 날짜는 아무 사람한테 없습니다. 어느 날에 죽겠는지. 그래서 나도 나이가 어떤 60대 오는데 나도 언제 죽겠는지 내가 조금 젊었을 적에 아버님이 유언을 지켜드릴 것이다 하고서 제가 결과적으로 아버지 유해를 2013년 9월 9일 날에 사실 두만강으로 넘겼어요. 그래 넘기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내 아버지가 중국으로 왔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는 모른다, 모르쇠로 갔습니다. 왜? 그것이 네 선동식의 유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것도 선동식의 유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것도 내가 그때 당시 화가 안 났습니다. 그게 선동식의 유해인지 개빽대기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라냐. 제가 거기에서 화가 더 났습니다. 야, 이 개놈아, 내 아버지 유해를 내 형제들이 파서 넘겼는데 그게 선동식의 유해 아닌 개빽대기로 치냐. 국궁포로는 개빽대기 개지 빽대기로 치는구나. 난 거기서 내가 화가 나서 내 아버지 유해는 내가 모셔다가 내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국군포로 자녀라는 걸 당당히 내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유해를 모셔와가지고 DNA 검사를 했는데 DNA 검사는 나만 있는 삼촌 자식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했어요. 99.99998로 나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 DNA 검사증이 나왔다고 42일 만에 전화 왔는데 그 아버지 검사증을 보내달라 이렇게 되는데 국방부 담당 부서가 개인정보라고 못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개인정보냐? 내 아버지고 나하고 본인 거 달라는데 왜 개인정보냐?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정보래.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게 개인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자, 주지 말라. 나 이제부터 아버지를 안장 안 하겠다. 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버텼어요. 그렇게 되니까 야네가 바쁘니까 킥서비스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아버지 DNA 검사증을 딱 받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내 선명아의 투쟁은 이제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님을 그처럼 고향에 가고 싶고 그처럼 부모 형제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감을지기도 눈을 못 감는 그 아버지 원한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하고 국회하고 본처하고 제가 호소했어요. 선동식이 유해 왔지만은 노제사 하게끔 고향에 좀 가게끔 해달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됐지만 어느 곳에서 저를 받아주더라고. 단 국방부에서는 보수 한 대는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몰군경 유족회 경남 지부에 가서 지부장님 저 아버지 노제로 하게끔 제사상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해 요거에다가 제사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한 13분 그다음 국군포로 회원들을 데리고 제가 아버님 유해 발굴단 차에다가 유해 송환 차에다가 모시고 김해로 갔어요. 그래 김해 가서 요거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고 아버지 유해를 제가 안고 할아버지 손만준이 묘에 가서 할아버지 그처럼 찾던 셋째 아들이 선동식이 왔다고 할아버지 묘에 가서 제가 울고 할아버지 묘를 또 안고 할머니 댁 가서 이순이 할머니 그처럼 그리던 셋째 아들이 왔다고 제가 거기 가서 또 통곡치고 그 다음에는 제 유해를 받아 안고 자
국방부에서 내 아버지 유해 얼찍에 단돈만 원을 준 일이 없다. 나는 내 사위를 대고 내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유해를 모시겠습니다. 유해 성황차도 여기까지입니다. 가시오. 제가 거기서 요거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국방부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시간 동안은 국방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나는 유해를 안고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고 택시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야네는 나를 막 내릴 수는 없으니까 국방부에다 전화라고 하던 게 나한테다가 인계 인수를 한다는 확인서를 써라더라. 그래서 썼어요. 그날이 바로 2013년도 11월 24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4일 날에 제가 김해에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밤 12시 됐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높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분해서 하늘에서 정말 주먹대만한 줄기가 퍼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국립현충원 앞에서 아버님 유해를 안고 버스에 앉아서 제 조그만 마티즈에다 아버님 유해를 모시고 운전하면서 제가 집까지 가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아버지 유해를 베란다에다 모시고 제가 베란다에다가 21개월 동안 모시고 아침밥을 또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계속 빌었어요. 아버지 그처럼 아버지가 고국 땅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해도 아버지 조국은 아버지를 국방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저 자식도 인정을 안 하더라. 아버지 어떡하겠냐.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은 나 아버지 이제부터 이 아버지를 명예를 찾아주는 일에 이 딸은 목숨을 걸고 할 것이다. 제 아버지 유골함에 밥을 떠놓고 아버지한테 술 한잔 부으면서 빌면서 아버지 유골함을 메고 그 다음에는 마티즈에다가 아버지 유해를 앉혀놓고 저는 운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또 나하고 고생을 합시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빌면서 제가 마티즈 차에다가 모시고 청와대 앞으로 왔어요. 청와대 앞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 앞에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지만 저는 청와대 앞에 그냥 돌진해가지고 차를 지나가가지고 분수대 앞에 가서 아버지 유호를 메고 하얀 띠를 메고서니 딱 섰어요. 섰는데 경호가 막 달려와가지고 나를 부둥켜 안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경호차에 올려서 들어가서 다치지 마라. 내 아버지로 손대지 마. 내 아버지가 총을 잡고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주려고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 싸웠다고 제가 여기서 했더니 이게 진짜 유골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 믿기 어렵다며 유골함을 열어내서 그 번호 앞에서 유골함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뼈가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는 야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거기 동사무소 앞에 저를 그 자리에다가 저를 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제가 4월 16일까지 제가 1인 시위를 8개월 동안은 제가 1인 시위를 했는데 어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게 뭐인가 유골인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골을 메고 유골을 메고서래 보훈처도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국방부 앞에도 섰고 권익위원회도 갔고 인권위원회도 갔고 국회 앞에도 갔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아버지 유골이 무거운가 물어보는 사람조차도 없고 단 지나가는 국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지 유골함 위에다가 정수이라도 먹고 기운을 내고 먹어야 싸운다고 단돈 10,000원을 놓고 가는 사람 20,000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 군비통제과 과장 그때 당시는 김동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다가 문자로 뭐이라고 했냐 아버지 유골을 메고 서 있는 손명아 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정권에 가서는 왜 항의를 안 하고 왜 대한민국에 와서 항의를 하냐? 내 국방부가 손동식이 묘를 파오라 했냐? 왜 자기가 마음대로 파와가지고는 이렇게 애매기냐? 이런 문자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절망을 느꼈고, 저는 아버님 유해를 메고 이리 시를 발견을 하는 동안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어느 기관에서도 정말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법치를 공부하면서래 법으로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DNA 검사 일치를 했는데도 저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지소송을 갔어요. 가정법원에다가. 그래 인지소송을 갔지만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제가 판사를 올릴 수는 글을 쓰다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서식에다 제가 글을 써가지고 가정법원에다 였어요. 그래 2015년 2월달에 이어가지고 6월달에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 승소 판결이 나왔고 다시 아버지 전산하자 판결 경정을 또 받았어요. 그게 또 석 달 만에 또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등록부 허가 판결을 또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제적 등본이 있으니까 그걸 창원지방법원에다가 또 우회 인지소송 판결 경정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제가 또다시 아버지 등록부 허가 판결을 또 했어요. 그것이 2015년 12월 27일이 됐는데 12월 27일 날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재판을 받고서는 나오는데 판사가 저한테다가 선명하시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해서 저는 예 판사님 저는 국군포로 자녀돼서 북한에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딱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 놈 새끼들이 나쁜 놈 새끼들이 DNA 검사 일치됐으면 이거는 정정해줘야 되지. 이게 재판을 봐야 되는 거고. 서명하씨 재판은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탁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몸이 주저앉았어요. 2015년 12월 27일 날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저녁 6시 10분에 나왔는데 저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를 타려가는데 한방눈이 이만한 게 내리더라고. 또다시 내 아버지 나를 축복해주느라고 네가 고생했다고 한방눈이 나를 축복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하고서 왔는데 제가 판사님이 저한테다가 어떻게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왔냐 할 때 제가 판사님 저는 판사님한테다가 내가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면 판사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글을 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런 서식들은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인터넷을 아냐고 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밤을 자지 않고서 인터넷 공부도 하고 인터넷 다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고 국방부 놈 새끼들은 나쁜 놈 새끼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정말 신심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또 해냈구나. 과연 내가 아프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국군포로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나 아픈 삶이 억울하니까 또다시 해내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리를 가지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갔습니다. 그래 헌법소원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했는데 2018년 결과적으로 5월 30일 날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고 2019년 1월 22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사자가 오직 하면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지만은 역시 그 말뿐이지 어느 사람이 현실에 부합되게 국군포로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또다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혼자 아픈 거 아닌 국군포로 가족계 전체 회원들이 삶이 다 다르지만 다 아픕니다. 왜? 우리가 국군포로 회원이 112 가족 세대가 있지만 이 세대에서 놓고 보면은
총살당한 사람, 아버지들이 총살당한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탄광 굴이 무너나서 간 사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 그런 걸 놓고 보면 제가 언젠가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저는 생계를 덮고 한다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저한테다가 뭐 운영비, 활동비 단돈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사비를 대고 두 아들이 벌어서 오만 데다가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발을 놓으면, 제가 여기서 손을 떼면 우리 국군포로 회원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냐. 제가 죽는 순간까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에 6.25 70돌실 되면은 뭔가 대한민국이 어떠한 불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6.25 70돌실 계기로 해가지고 그나마 버려진 영웅들 43호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영화를 상영 못하고, 사실은 이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는 사실은 저 아들들한테 참 고맙다는, 우리 아들들은 정말 제가 아버지 없이 그렇게 키웠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처음에는 1인 시할지긴 두 아들들은 엄마 그만해라, 인터넷에 엄마 뜨는 거면 쪽팔려 죽겠다,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엄마가 일꾼을 넣지 않고 그냥 가는 길이니까 아들들은 생활비를 보태주는 아들, 그 다음에 영화를 할 적마다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싸겠다는 돈을 저한테다 영화를 해라고 내놓을 때 그 아들들인데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저 십시일반으로 저한테다가 그래도 대표님 그래도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런 지인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오늘부로서 사실은 국군포로 존재가 있었기에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고, 국군포로 존재를 잊어먹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는 우리들이 와가지고 다 남한에 있는 친인척하고 DNA 검사를 했지만 국방부는 우리네다가 추정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정자녀 됩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내 아버지하고 DNA 검사에도 내 아버지 딸이 아닌 추정자녀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병적 기록에는 아버지는 51년도 전살로 되어 있습니다. 51년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60년생인데 아버지하고 별도 없다. 아버지 51년도에 죽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누굽니까? 그리고 아버지 조국이 어딥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 조국이 어딥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 누굽니까? 내 아버지 손동식이 아닌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방행정은 행정대로 가 있고, 재판은 재판 순서 결정문은 순서 결정문대로 되어 있고, 내 인간은 인간대로 서 있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내가 살았을 적에 아버지 행정이 필요하고 내 행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은다면 뭐 행정이 내게 필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행정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살았을 적에 아버지 행정을 정정해줘야만이 아버지 자리로 선명하가 서지 않냐. 이 행정을 정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 해주지 않겠습니까? 해주지 않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손동식은 50년도 6.25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휴전입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당신들이 51년도 전사를 했으면 아버지는 북한의 옥류기간을 군복무기간을 쳐줘야 됩니다. 그러길래 살아 돌아간 국군포로도 군복무기간으로 그 기간으로 만 33년을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군인사법 제4조 1항 8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국군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행불 실정을 됐지만 그 행정을 행정을 입증했을 경우는 그 행정을 정정해주게 됐다 하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정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 국군포를 덮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국군을 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을 아직까지 정정을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법치 나라가 문서 나라입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게 DNA 검사 감정서도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도 이 감정서도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 국가유공자 증서도 국가보훈처에서 저한테다가 이거 줬습니다. 이거 국가유공자 증서를 줬는데도 이것도 국가유족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면 국가유족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국가유족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문서의 나라에서 이런 엉터리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제목에는 사망확인서, 안에 내용에다가는 그 손동식은 53년 5월 13일 무명고지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사 통지를 한다는 통지서는 위 제목이 전사 통지서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확인서, 그래서 제가 이게다 육군본부에다가 제가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식에 위 제목에 사망확인서고 안의 내용에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런 서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또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군에서 발급하는 사망확인서에는 국방부 전공 434 처리 훈령이 별지 치료 서식을 준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만 남한에서, 그리고 국방부는 국군포로 유족 중이라는 거,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유족 중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게 기한용사 가족 중이라는 거 줬습니다. 이거는 종이 중에 불과하지, 이 중에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뭐 지하철비 무슨 해주는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이장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고 우리는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네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종이장을 줘도 너는 이걸로 만족해 살아라. 이것이 뭐입니까? 민주주의에서 인권차별, 우리는 인권침해를 지금까지 받고 사는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유해 발굴단에서 유해를 발굴하면은 가족들인데다가 이렇게 위로 패도 줍니다. 위로 패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유해를 발굴했으면 전사증도 줍니다. 남한에서 그 유해를 발굴한 사람들인데는 위로 패도 주는데 우리는 위로 패라는 거는 한 장도 없습니다. 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주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에다가 이걸 남한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해를 발굴해서 찾게 되면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해를 북한에서 모셔봐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인가 하고, 저는 사실은 아버지 전투 기록을 제가 그 육군본부에서 제가 떼봤어요. 떼봤는데 아버지가 생년월일이, 아버지는 25년도 6월 11일인데 아버지가 입대 날짜가 50년도 아버지는 9월 17일인데 아버지가 생년월일을 거기다가 아버지가 58년 생년월일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전투 기록에. 그러면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6.25 전쟁에 참가했다고. 예? 그러니까 병적 기록도 다 엉터리고, 그 다음에 이 행정 기록들이 다 엉터리인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이런 소리를 주고서리 이걸 가지고 너네는 입을 다물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삽니까? 왜? 우리가 아파보고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는가? 국민 여러분, 사실은 저는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난 것도 억울했고, 국군포로 43호라는 거는 53년도에 정전협정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북한에서는 6.25 전쟁 동안 전후복구 건설을 했습니다. 6.25 전쟁 복구 건설을 할 적에 3년 동안은 안전성 건설대라는 거 조직해가지고 국군포로들을 3년 동안 거기서 다 강제 노역으로 일시켰어요. 그러면 일이 3년 동안 전후복구 건설이 끝마치고 아버지들을 그때 당시는 아우지 탄광 강산에다 배치할 때 국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일성이 그때 당시 정무원 결정 제 44호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국군포로 안에
국군 포로로 대한민국 북한으로 온 그 사람들에게도 국민증을 부여해서 북한 국민으로 일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준다 하는 정권 결정 43호 부호가 문서 부호가 43호 되는 그 43호 부호를 국군 포로인데다가 딱 찍어놓고 국군 포로 딱지로 영원히 부려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43호란 국군 포로는 43호였다. 그래서 제가 버려진 영웅들 43호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또다시 국군 포로들은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하면 어떠한 술자리에서 말을 하면 정치범 붙잡혀가는 게 두려워서 말하고 싶어도 침묵으로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인생들이다 해서 제가 다시 책을 침묵이 43호라는 책을 제가 수기 책을 제가 이제는 다 썼습니다. 제가 곧 이 죄를 하면은 그 책도 국군포로 43호들이 어떻게 살았냐 국군포로 43호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국민들이 알고 동참해줬으면 좋겠고 국군포로 유족들과 국군포로들이 삶을 그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유족회에다가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야베스의 방송입니다. 지금 이제 쭉 이제 북한 생활서부터 남한에 와서 또 활동하는 것까지 쭉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그 DNA 검사하고 뭐 해서 이제 법원에서까지 부모라는 것이 다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어떤 뭐 국군 포로에 대한 그 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으셨죠? 네,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우리 저 국군 포로 유족회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목표로 걸고 있는 거는 국군 포로 아버지 행정 서류를 정정해주는 문제. 왜? 살아온 사람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전역식을 꼭 마쳤어요.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은 퇴역식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정부가. 그러니까 퇴역식을 해달라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군 인사법에는 대한민국 군속연한이 만 33년이지만은 33년 따브로 일했어요. 북한에서 노예로 옥류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60년 70년 옥류된 이 기간을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에게 그래도 뭐 전투가 아닌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인데다가 하락무공 훈장은 한 개씩 줘야 되지 않냐. 그걸로 하면 아버지들이 명예는 회복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 내가 자식으로 인정된 이상 아버지들이 국군에 나가서 입대를 하고 아직까지 퇴역을 못한 이상 아버지들이 만 33년 보수 퇴직금은 자식들인데다가는 최소한 뭐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예의적이고 도덕적으로 민주주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제 180여 분이라 그랬나요? 유족회 회원들이요? 지금 현재는 자매구 3세대구 다 합하면 560명이고요. 네. 세대, 네. 세대는 112세대입니다. 112세대. 이제 그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렇게 부모님, 아버님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뭐 하시기에 참 어려운 과정이 많겠어요. 정부하고 싸우려면.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정부는 북한에서 어떤 뭐 활동 상황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도움을 주지 않을 정부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할 수 없게 자유민주화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바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그 한기호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로 국군포로 대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 법률이 제가 유해법을 우선 그때 당시는 개정을 했고 일부로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일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에 그 일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일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처럼 생한 국군포로 이제처럼 보수 퇴직금 100%를 한산했을 적에 더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자녀에게도 유족에게도 100분의 70을 준다 하는 그 법조항과 함께 국군포로 왜 납북자 단체도 법인 단체를 해가지고 인건비 경비를 지원하는데 국군포로 단체도 경비를 지원한다. 요 두 법률을 이 개정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개정안을 올려놔서 지금 현재는 국방위 심사 통과는 됐습니다.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 상정된 법안이 순조롭게 그 상정이 된 게 통과될 수 있게끔 저는 국회하고 그리고 언론들이 좀 이걸 좀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유족회 단체에서만 활동하시면 이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를 좀 넣기도 그런데 일반 우리 그 아스팔트 우리 그 자유 우파들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서로 연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활동력을 넓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정당도 뭐 이제 그 어느 당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고 또 뭐 우리 아스팔트 우파에는 또 우리 공화당도 있고요. 이런데 문을 한번 두드리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정말 국군포로 문제라 하면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아버지들이 보수 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처럼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우선이고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이 단체가 이제처럼 여당 야당 무슨 보수요 우파요 좌파요 관계없이 이 국군포럼 문제만은 대한민국이 국가적 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을 저는 가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시고 또 소상하게 이렇게 또 아픈 과거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앞으로 우리 유족회 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국민들한테 그 소감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 말씀 한마디로 맺히도록 하죠. 네. 다음 질문 하나. 있어요? 하나. 다음 질문 하나. 예. 예,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북한에 아직도 그 북한에 생존을 하고 계시는 국군포로들이 많이 계시죠? 아닙니다. 이제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나이가 90입니다. 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은 의식주라 하지만은 북한은 시기주지 않습니까? 예? 먹는 게 급한 그 나라가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불편해하고 하기 때문에 국군포로 제가 작년에 저 버려진 영웅들 자료를 드리면서 저 북한에서 다 자료를 드려다가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그럴 때 국군포로 주변에 국군포로는 대다수 다 탄광 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국군포로들이 몇 분이 살아있냐 하는 걸 제가 문을 좀 두드려 봤습니다. 두드려 봤는데 국군포로들이 작년에 우리가 단체가 이렇게 조사한 데 의하면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10명 미만이 이제처럼 33년생, 35년생 예? 이렇게 있는데 31년생 아래로는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작년에 봤으면 9명으로 됐는데 또 겨울 동안 또 봄이 돼서 몇 명 돌아갔는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1953년 8월에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네. 북한과 중국의 그 유교 당시 네. 포로되거나 실종된 그 규모가 82,318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기록상. 네.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7만 명이 포로로 됐던가 실종이 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고령화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밖에
대략 10명이다. 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북한에서 말하기는 귀환을 자기들 쪽에서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10분 정도 대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대한민국으로 우리 회장님 개인 입장에서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남한에 북한에 있는 8만 명 국군 포로 중에서 네. 포로 교환 때 53년대 포로 교환 때 8,300명을 왔습니다. 남한에. 그리고 생還해온 국군 포로가 지금 80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군 포로 중에서 우리가 전쟁 때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썼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쓰고 거기다 국군 포로를 한 5,000명 정도로 무기값이 국군 포로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에 간 이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또 거기서 막 남한을 도망가고 하다니까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를 또 다 잡아 가뒀고, 그럼 거기서 러시아에서 장가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북한에 또 다시 그 8.18 독기 사건 때 있잖아요. 그때 국군 포로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작업반들에서 저 사람이 건장하단 말입니다. 건장하고 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불순분자로 락인을 딱 집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북한도 부류가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18 독기 사건 전에 완전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처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업반 비서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작업반에 일하는 거기 비서한테다가 당에서 임무줘요. 야, 오늘 저녁에 너네 누기를 끌고 가서 회식을 해라. 그러면 회식하면 거기는 식당이 없으니까 집에서 회식을 해요. 그래 회식을 하면 술을 막 먹여놓고는 야, 너 고향이 남아이지. 남조선이다. 너 고향 남조선이 누구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에다 가서 어제 저녁에 남조선 말을 했다고. 그러면 새벽 4시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고. 그래서 국군 포로가 저희들이 저 영화를 찍으면서 그 자료들을 들여온다고 하면 8.18 독기 사건 때 국군 포로들이 한 8,000명 정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수용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다음에 이 국군 포로들은 그래서 다 내다 쏴 죽였고, 그 다음에는 포로 수용소 자리가 함경북도 종성군이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종성군 포로 수용소 자리를 다 철거하면서 그때 당시 그 안에 있는 국군 포로들을 야밤에 이틀 동안 눈 다 싸매가지고 거기 가면 눕이 있었어요. 눕이. 거기에다 세워놓고 기관총을 다 쏴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업반장, 여기를 말하는 담당 안전의죠. 이기는 말하는 담당 형사. 거기는 담당 안전의가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 해골 루피라는 유리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인데다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처럼 그 누페는 포로 수용소를 철거할 적에 포로들을 내다가 죽여서 누페다가 다 쳐연. 그렇게 됐는데 그 국군 포로들이 다 죽어서 누페에서 썩어서 바짝바짝한 닌이 됐는데 벼농사를 할 적마다 그 위에서 꽃갱이를 파가지고 닌을 파서 퇴비를 줬어요. 비료로. 근데 거기서 꽃갱이질 할 적마다 그 해골이 한 개씩 나올 때마다 이 해골이 뭐이냐 이렇게 돼서 그 담당 보안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뼈대가 나오면 그 뼈를 이제처럼 못 왔다가 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밭에다 치고 이렇게 또 했고 했대. 그때 당시 포로 수용소를 할 적에 거기 한 10,000명 정도 또 그래서 다 총살해 주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국군 포로도 지금 생존해서 80분 올 적에도 3명이 중국에 왔다가 이랬든 저랬든 정부가 나서서 국군 포로를 송환을 못 해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살아온 국군 포로 80분 중에서 단 한 명도 정부가 나서서
송환을 못 해왔고 그 다음에 유해도 항구 봉안을 못 해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국군 포로들을 중국까지 오면은 중국 공안이 눈을 피해서 완전 007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처럼 국방부가 빨리 움직이 안 줬기 때문에 국군포로 3분이 중국 땅에 왔다가 북송돼서 북한에 갔어요. 유해도 항구가 2004년도에 유해 항구도 하반신은 대전 현충원에 오고 상반신은 북한에 북송됐어요. 유해 항구.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이거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러나 저는 영화에 그거 담았어요. 왜 담았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서 온 유해아도 조국 고국을 오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들어서 오는 도중도 이렇게 북송돼서 가야 되냐? 그렇게 되니까 저는 만약에 국군포로 어르신이 살아있는 국군포로가 있다면 저 한 몸은 대구서라도 저 중국 땅에 가서 저는 사회단체 민간단체하고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국군포로가 만약에 오시겠다 하면은 저는 제가 한 몸을 던지면서라도 제가 업군에도 강에 막 메고 모시고 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70년대 그 도끼마을 사건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국군 포로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수용소에다 놓고 많은 그 고문과 뭐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걸 회장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뭐 도끼마을 사건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43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43호가 연자제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걸 43호는 무조건 포로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건미증을 준 게 43호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연자제라는 게 대충 그 증을 받고 나서도 뭐 차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억압을 뭐 많이 그 감시를 당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주위에 그 43호 연재에 대해서 우리 국군포로에 대한 어떤 그 불행했던 그 부분들을 기억나시는 거 있는지 여기에 대해 잠깐만 설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43호라고 할 때는 학교 다닐 적에는 43호라 하면은 그 43호를 몰라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43호를 알죠. 그런데 43호라고는 딱히 다른 사람들은 야 자네 아버지 43호다. 예.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야 저거는 43호인데 저거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저건 43호다. 딱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 43호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43호라 할 적에는 감시 속에서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집이 이렇게 줄집이 이렇게 살았다 하면은 우리 집은 늘상 감시해야 돼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감시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국군포로기 때문에 대대로 연자제로 43호란 그 사실은 43호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43호는 무지무지 죽을 때까지 잔둥에다가 둘러매도 무겁다면 무거운 딱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문정부에 대한 그 국군포로 소환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요, 제가 뭐 지금 정부에서 북한에다 이제처럼 뭐 지원한다, 후원한다, 뭐 돈을 퍼준다, 비료를 준다, 뭐,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백신을 준다. 저는 그런 걸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북한에다가 그런 걸 줘서 핵을 만들어서 전 누기 맞다나 세계를, 예? 세계를 완전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나는 이 정부가 왜 이런 걸 북한에다 퍼준다 해서 북한이 국민들한테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걸 다시 차라리 그걸 우리 국군포로 내 아버지들이 억울한 데다가 차라리 주면 국민들이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고 미안한 것도 있는데 저 사람들인데 해줘도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우린데다가 만약에 줬다 한들 국민들이 뭐 우개를 부릴 사람 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회가 지금 사회가
나라를 위한 희생자를 예우대우하는 사회가 아닌 피해자를 예우하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가 아프다고 억울하면 다 풀어주는 사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말해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떠한 위험에 닥쳐올지게 젊은 아이들이 그 누가 나라를 위하여 총 메고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장 총을 쥐고 전쟁에 나가봤습니까? 총 쏴봤습니까? 못 쏴봤습니다. 총 쏴서 죽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북한에서. 왜? 국군포로를 총 쏴서 죽여도 피가 솟구치는 걸 봤고, 국군포로 탄강 굴에서 무너지면 남쪽에서 행체도 모르는 시체들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아파서 호소합니다. 그러면 지금에는 나라를 이끌겠다는 권력자들이 총을 쏴봤습니까? 피를 봤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뭐 퍼져야 핵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예? 전 세계를 조그만 김정은이, 예? 제 아들 같은 자식한테 꾸벅꾸벅이 나고 그 자식이 누기 맞다 전 세계를 공갈 협박해서, 예? 그 경제를 살겠다, 국민들을 벌어먹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분격하고 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각성을 합시다. 이 나라가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그 누가 총을 잡고 나라 위에 싸우겠습니까? 국군포로를 잇는다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국군포로를 버린다면 국군포로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버린 나라는 조국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명심해가지고 우리 국군포로들의 아픔을 한 사람이 아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들어주고 우리 아픔의 상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청해 주시고 저한테 힘과 용기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